안녕하세요. 예디아기입니다. 예디아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나는 쇼핑몰 사업 중에 신발 판매를 하고 싶어요. 구두, 운동화, 슬리퍼, 단화, 워커 종류는 상관없죠. 왜냐고요? 사람들은 늘 옷에 맞춰서 신발을 사거든요. 옷은 유행을 타지만 신발은 그렇지 않죠.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인 것 같지 않나요? 제 주변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수년이 흘렀지만 쇼핑몰 사업을 열지 않았죠. 왜냐하면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오로지 소망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꿈이 있어도 하지 않는 사람. 그건 제가 이렇게 사연 남녀의 글을 적는 이유이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김포에 살고 있는 35살의 여성입니다. 글의 주인공은 저보다 2살 위의 오빠죠. 저희 오빠는 니트족입니다. 니트족이란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무직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더구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어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누군가를 한심하게 보거나 겉만 보고 판단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그 피해를 받는 게 저희 부모님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오빠를 보면 그 머릿속에선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아니, 애초에 생각이라는 걸 하긴 하는 걸까? 하는 의문만 듭니다. 원래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는 걸 보더라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하잖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오빠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걸까? 아니죠.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것도 좋아합니다. 너무나 일을 많이 해서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걸린 건 아닐까? 번아웃 증후군처럼? 아니요. 오빠는 제대로 일을 한 적이 정말이지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오빠의 최대 경력은 딱 1달이었죠. 오빠, 왜 집에 있어? 일하러 간다더니. 몰라. 짜증나서 그만뒀어. 오늘이 3일째 아니었나? 얼마나 잔소리가 심한지. 나이도 나보다 어린 게 유세는 일도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안 나갔어. 그냥 지각해서 안 간 건 아니고? 뭐 그것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고. 구차하게 설명하기 싫고. 그저 타고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오빠는 천성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늘어지게 잠을 자고 눈을 뜨면 게임을 하고 먹고 마시고 놀기만을 좋아하죠. 문제는 그런 오빠에게 가족들 중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다 저에게도 그렇지만 아들에게만은 유독 관대하시죠. 뭔가 계획이 있을 거다. 조금 기다려주면 된다. 머리는 좋은데 그걸 썩히는 거다. 이런 뜬구름 잡는 말만 하십니다. 그러는 저는 왜 가만히 있었냐고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 2살 차이라는 게 우습게도 생각보다 컸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죠. 만약에 오빠가 아니라 제 동생이었으면 정말 빈말 아니고 몇 대 때리고 밖으로 쫓아냈을 겁니다. 하지만 오빠라는 존재가 그렇죠. 목구멍까지 화가 차도 삼켜내야 했어요. 설령 제가 오빠에게 한 소리를 한다고 해도 부모님은 놀라서 쓰러지실 겁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가 성품이 온화하시고 수더분하셔서 제가 언성을 높이는 것 자체를 불안해하실 테니까 말이죠. 엄마 아빠는 화도 안 나? 오빠 핸드폰 요금 봐봐. 무슨 20만 원이 넘게 나왔어.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게임 아이템 사고.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 거야? 그냥 돌아. 자기도 오죽 답답하면 게임을 하겠니? 요즘은 예전이랑 달라. 다들 취업 힘들다고 난리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심하잖아. 너도 그랬잖냐. 게임하면서 돈 쓰고.
그건 나 17살 때 딱 한 번 그런 거야. 몰라서 그랬고. 더구나 지금 오빠 대학 졸업하고 나이가 29이야. 됐다. 어련히 알아서 할까. 엄마 기분 안 좋으니까 그만 말하고 딱 거기까지만 해라. 오빠도 생각이 있겠지. 매년마다 취업이 힘들다는 말은 있었습니다. 늘 그때가 최악이고 또 다음 해가 되면 역대 최악이라는 뉴스가 도배를 했죠. 하지만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취업할 사람은 어떻게든 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비록 제가 원하는 곳이 아닌 작은 중소기업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제가 쓸 돈도 벌고 부모님에게 큰 돈은 아니라도 용돈까지 드렸죠. 근데 오빠는 공무원 준비를 한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돈을 타가기 일쑤였고 그것도 모자라 학원비에 독서실비까지 다 쓰더라고요. 그렇다고 공부를 했나? 그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퇴근길에 오빠가 동네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몇 번이나 목격했어요. 더구나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이 해가 중천에 떠서야 일어나는 게 보통이었고 어떤 날에는 저녁이 다 되어서 눈을 뜨곤 했죠. 높은 굽에 다리가 퉁퉁 부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씻지 않아 기름이 잔뜩 핀 머리에 배를 벅벅 긁는 오빠와 마주치면 분노마저 느껴졌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오빠는 게임을 했습니다. 그것도 새벽 시간 내내. 그냥 단순히 자기 방에서 조용히 게임을 하는 거라면 딱히 부딪힐 일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빠는 헤드셋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게임을 했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은 물론이고 환호성, 고고고, 킬킬킬 같은 앞뒤 없이 반복되는 이상한 말을 끊임없이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위해서 일찍 잠에 들었다가도 오빠의 괴성에 잠을 깨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오빠 방이 바로 제 옆방이었기에 그 소음은 거의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하루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오빠의 방으로 들어가 소리를 질렀어요. 좀 조용히 좀 해. 잠을 못 자겠잖아.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오빠는 짜증을 가득 담은 눈으로 저를 노려봤죠. 진짜 상황 파악 못하냐? 그날이야? 왜 짜증이야? 시끄러우면 나가서 살면 되잖아. 빨리 안 나가? 너무 기가 차서 씩씩거리면서 나오니 방문을 사이에 두고 오빠가 낄낄거리며 저를 욕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상황이 너무 짜증이 나서 찔끔 눈물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정말이지 공감 능력이나 배려심이 1도 없는 사람이었죠. 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할 때도 한 번에 나오는 법이 없어서 꼭 2번씩 상을 차리게 하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설거지 한 번 한 적이 없죠. 명절에도 친척들이 한 소리 하는 게 싫다고 한 번을 참석하지 않을 정도로 안하무인인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수 없는 문제 중에 가장 답답했던 건 바로 부모님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남아선호 사상이 너무 강해서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건 아니었어요. 저에게도 두 분은 늘 공평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공부? 그런 거 못해도 돼. 괜찮아. 그래. 우리 아들, 딸 둘 다 건강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엄마 아빠는 그거면 된다.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 늘 긍정적이고 순한 부모님. 오빠가 저렇게 된 것에는 어느 정도 부모님의 영향도 있다고 보긴 해요. 왜냐면 저는 그런 오빠를 보면서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겠다 라는 척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 수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그나마 다행이었죠. 제가 이런 고민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면 아주 간단하게 해답을 제시하더군요. 이 꼴 저 꼴 보지 말고 그냥 독립해라. 혹은 오빠라는 인간과 인연을 끊어라. 말은 쉽죠. 저도 아쉬울 것도 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오빠가 40이 되어서도 반 100살이 되어서도 부모님 집에서 저렇게 살게 된다는 상상을 하면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오빠, 적어도 자기 방은 좀 치우자. 이게 뭐야? 아이씨,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데 왜 또 성질이야? 아이, 솔직히 그렇잖아. 퇴근하고 내가 치우는 것도 한두 번이지. 부모님이 장사 끝나고 오셔서 다 큰 아들이 어지럽힌 걸 치워야겠어? 나이가 몇 살인데 자기가 먹은 밥그릇도 그대로 둬. 물에만 담그라고. 꼴랑 220 받는 별 볼 일 없는 회사 다닌다고 유세 떠냐? 유세? 그러는 오빠는 뭘 하는데? 게임 아이템 거래하냐? 난 공무원 준비 중이잖아. 호봉만 오르면 너랑은 비교도 안 돼. 난 게임하는 거밖에 못 봤거든? 공무원은 준비만 하면 호봉이 오르나 보지? 그건 몰랐네 내가. 대단하세요 아주. 이게 가만히 있는 사람 성질 건드네? 여태 맞을래? 오빠와의 다툼은 하루가 멀다 해서 부모님도 두 손 두 발 다 든 상태셨죠. 그런데 묘하게 이런 싸움에서는 두 분 다 오빠 편을 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예민하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크게 키우는데 일가견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오빠가 저에게 말은 좀 거칠고 막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격은 느긋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그건 부모님과 묘하게 닮아 있었죠. 근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속이 뒤집히는 느낌과 함께 눈에 불이 번뜩하기도 했죠. 어릴 때는 이런 제 성격 때문에 오빠랑 정말 제대로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기까지 했으니까요. 아니 너는? 왜 그러게 가만히 있는 애를 또 건드려? 왜 오빠가 몸이 안 좋다고까지 말했으면 그만했었어야지. 아니 어떻게 사람이 매일 몸이 안 좋아? 사람이 매일 아파? 그럼 왜 병원에 있지? 집에 들어 누워 있어? 넌 대체 누굴 닮아서? 아이 됐다. 화내는 것도 습관이야. 계속 화를 내면 너만 안 좋아. 결국 다 너한테 돌아와, 응? 아니 평생 저렇게 살면 어쩌려고? 아빠는 무섭지도 않아? 아빠는 말이다. 자식들을 잘 키워야겠다. 그런 의무감 없어. 의무라는 건 족쇄 같은 거야. 그리고 대가를 바라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엄마랑 아빠는 너희가 그저 잘 자라줘서 고마워만 하는 거지. 너희 오빠도 그렇다. 비록 취업은 못하고 네가 보기엔 어떨지 몰라도 큰 사고 한번 치기랬냐.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길 하냐. 안 그래? 그야 그렇지. 그렇지만 난 그거면 됐어. 앞으로의 인생에 크게 관여하고 싶지도 않아. 엄마 심장 안 좋은 거 알지? 그러니까 엄마 앞에서는 싸웠다거나 오빠 이야기한다거나 하는 건 되도록 자제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솔직히 외로웠죠. 동그라미 마을에 사는 세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오빠를 반은 포기한 상태로 지냈죠. 술을 먹든 게임을 하든 휴대폰비가 얼마나 나오든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렇게 제가 32, 오빠가 34이 될 때까지 쭉 살았죠. 그러다가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때쯤 270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부모님께 드린 제 용돈이 고스란히 오빠의 손에 있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제가 직접 산 봉투 그대로였기에 의심할 것도 없었어요. 순간 눈에 불이 번쩍 났습니다. 오빠가 뭔데 이걸 가지고 있어? 저는 봉투를 낚아채서 내부를 확인했죠. 맞네. 이거 내가 드린 돈인데 왜 오빠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쓸 곳이 있으니까 주셨겠지. 내가 억지로 뺏냐?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지랄이네. 너는 왜 성격이 그따위야? 이거 내가 어떻게 번 돈인 줄 알아? 정말 치사하고 더러워도 내가 버티고 또 버티면서 그렇게 번 돈이야. 다리가 퉁퉁 부어서 구두를 몰래 벗었다가도 다시 신으면서 그렇게 번 돈이라고. 차비 아까워서 걸어다니고 식비도 아까워서 도시락 싸서 다녔다고. 저는 흐를 것 같은 눈물을 누르면서 소리쳤죠. 근데 오빠는 그때서야 컴퓨터 모니터에 시선을 떼고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누가 그러래? 아님 고맙다고 하라고?
하면서 빈정거리더군요. 그날은 최악이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날이었죠.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는 흔히 여초회사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자들이 9, 남자들이 1 정도의 비율이었죠. 그런데 그 안에서 문제없이 잘 다녔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왕따를 당하고 있었어요. 통계에 의하면 직장인 10명 중에 4명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할 정도로 만연해 있는 그 문제에 솔직히 제가 피해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주동자가 누군지도 알고 있었지만 방관하는 사람들도 제 눈에는 똑같이 보였죠. 저의 인사는 무시하기 시작했고 중요한 업무에서는 저를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늘 저 혼자만 남았어요. 어느 누구도 저와 함께 커피 한 잔도 마셔주지 않았죠. 더구나 잔심부름까지 모두 제게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건 제가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술을 마시지 않아서, 재밌지 않아서, 남 험담을 하지 않아서, 제가 무엇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는지, 자신들이 왜 저를 따돌리는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였죠. 야, 오늘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전 결국 분노를 폭발시키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전 오빠의 멱살을 잡아 끌고 거실까지 끌고 와서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오빠도 지지 않고 반격했지만 전 이미 반쯤은 미쳐있는 상태였죠. 블라우스의 한쪽 소매는 다 뜯겨나갔고 단정하게 하나로 묶은 머리카락도 한 움큼 뽑혔습니다. 오빠의 한쪽 눈도 크게 부풀어 있었고 제 입술도 찢어져 있었죠. 저희 둘은 씩씩거리면서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그렇게 살면 편하니? 아주 좋아 죽겠어. 부모님은 늙어가는데 네 눈에는 안 보여?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뭐?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라서 네가 그렇게 된 거라고? 너 설마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부모님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죠.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부모님은 저희의 얼굴 상태를 보고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고요. 왜 오빠가 제가 부모님께 준 용돈을 가지고 갔는지 말하라며 소리를 질렀죠. 장사가 되지 않아서 그랬어. 엄마가 잘못한 거야. 저는 거의 발작하듯이 몸을 흔들었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야? 오빠가 엄마 아빠한테 왜 용돈을 탔으냐고. 실은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다고. 뭔데? 다들 그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주고 당연하다는 듯이 왜 받는데? 아버지는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죠. 네가 고3 때 너희 엄마 신장 이식 수술을 오빠가 해줬다. 그때는 네가 많이 힘들 때여서 우리끼리만 알기로 했다. 저는 오빠를 받고 오빠는 미소를 흘리더군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 뭐? 그래서 오빠가 합병증이라도 온 거야? 검진해봤어? 이상 있대?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사람에 비해서는. 엄마, 저 새끼 신장 떼줘. 내 거 줄 테니까. 아니, 너 오빠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왜? 감동이라도 받을 줄 알았어? 어머, 어떻게 그런 고귀한 일을, 부모님께 신장을 드리는 저런 오빠를 가져서 난 너무 감사해. 이럴 줄 알았냐고. 장난해? 그런 놈이 술을 먹었다는 게 난 더 어이가 없어. 매번 뭐만 하면 아프다고 난리를 쳤던 게 이런 이유였다고? 정말 그거야? 딸, 우리는. 아빠, 미안하고 고마운 거 다 알겠어. 근데 지금 오빠가 몇 살인 줄 알아? 이건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지. 내 신장이 맞았으면 나도 했을 거야. 근데 이게 오빠가 저렇게 살아도 되는 이유가 되는 건 아니잖아. 엄마 아빠가 준 돈을 술값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정말 자식을 위한 거야? 너 함부로 말하지 마라. 네가 직접 겪은 것도 아니잖아. 말이야 쉽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내가 얼마나 무섭고. 맞아. 오빠 말 틀린 거 없어. 근데 효도한다고 유세 떠는 건 오빠잖아.
이식해줘서 엄마가 살아난 만큼 고생시키는 것도 오빠고, 아니야? 이야기할수록 생각이 명확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둘째로 치더라도 제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는 자식에게 엄한 분이셨어요. 그 뒤로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저와 오빠는 공공장소에서 뛰어다녔다는 이유로도 혼쭐이 나곤 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던 겁니다. 그게 큰 수술 이후에 변화가 있었던 걸지도 모르지만 오빠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서더군요. 하지만 오빠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이용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이 밤새 게임을 하고 친구들과 술을 마신다고요? 기가 막혔죠. 얘가 정말 오늘따라 왜 그래? 딸, 제발 그만. 어머니의 안쓰러운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나 요즘 회사에서 어떤 취급 받는지 알아? 회의 시간 바뀐 것도 말 안 해줘. 밥도 자기들끼리 먹고. 그래도 나 버텼어. 진짜 하루하루 아침에 눈 뜨기도 싫은데 꾸역꾸역 일을 악물고 나갔다고. 근데 그렇게 번 돈을... 그런 일이 있었어. 왜 말을 안 했어? 왜 그런데? 이유가 어디 있어. 다들 그렇게 살아. 그럼 때려쳐.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나한테 풀지 말고. 넌 조용히 가만히 있어. 동생한테 왜 말을 그렇게 해? 아빠, 제가 먼저 나한테 뭐라고 했잖아요. 이 녀석이 정말. 됐어. 내가 나갈게. 그냥 이런 걸 보고 싶지도 않아. 그렇게 말하면 우리 속이 편하겠냐? 생각 좀 해보자, 응? 그래. 엄마가 너희 오빠 잘 타일러 보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회사는 그만둬. 엄마랑 아빠 네가 주는 용돈 없이도 살았어. 당분간은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그거 참고 견딘다고 안 끝나. 알겠니? 어머니는 속상한 듯이 눈물을 글썽이셨죠. 대답해 얼른. 엄마 속 까맣게 되는 거 보고 싶어서 나간다고 그래? 이렇게 나가버리면 남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얼른 대답하라니까.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날의 일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후에 회사를 완전히 그만뒀죠. 누구 하나 아쉬워하지 않고 저 역시도 미련 없는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출근병이라는 게 일단 사라지는 걸 느꼈죠. 출근을 하려고 눈을 뜬 순간부터 회사에 있는 내내 몸이 시름시름 아픈 일종의 정신적인 질환이라 퇴근 시간이 되면 깔끔하게 나아버리는 바로 그 병이요. 또 퇴근 후에도 다음날 출근을 떠올리는 순간 몸이 긴장되어서 잠이 오지 않는 이상한 불면증도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억지로 잠을 청해야 하는 그 압박감이 없으니 오히려 금방 잠에 빠지더군요. 덕분에 제 마음은 한결 여유로워졌죠. 변화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빠를 설득해서 삼촌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에 취직을 시켰어요. 분명 2, 3일이면 그만둘 것 같았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오래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약간은 안심이 되어서 친구들과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요. 그때는 여행을 가는 것보다 계획을 잡는 게 더 설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모처럼의 여행을 끝마치고 돌아왔을 때 두 손 가득 특산품이 들려 있었죠. 한라산 소주와 한라봉차, 그리고 면세점에 들려서 사온 어머니 화장품을 들고 가벼운 마음으로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선 집의 분위기는 제 기분과는 정반대였죠. 거실 소파에는 아버지가, 테이블에는 오빠, 그리고 맞은편에는 삼촌이 계셨고 엄마는 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정막에 저는 살금살금 방으로 들어와 가지고 온 짐을 풀고 조심스럽게 나갔죠. 제가 입모양으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아버진 눈을 감고 고개를 희미하게 저어 보이시더군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건 공기로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너 그게 무슨 행동이야? 현장 직원들한테 반말 섞어가면서 어깨도 툭툭 치고 그랬다며?
제가 뭐예요? 그냥 경력차 그런 거지 별다른 이유 없었어요. 수고했다고 하는 게 같은 직원에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수고했다는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지. 너 예의도 몰라? 한참 나이도 많아서 아버지 삼촌뻘 되는 분들한테. 삼촌, 그냥 일개 직원일 뿐인데 왜 그러세요? 너 그냥 격리야. 인사과 업무의 사무보조자리라는 거야. 이번에 네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현장 직원들 한 명씩한테 모두 찾아뵙고 사과 제대로 드려.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아무리 그래도 아랫사람인데 너 지금 내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 못해? 현장 직원들이 왜 네 아랫사람이야? 전 사무실에서 일하고 그 사람들은 밖에서 일하고. 그럼 당연히 제가 윗사람 아니에요? 윗사람이면 수고했다고 직원들 다독일 줄도 알고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와, 진짜 미치겠다. 너 여기서 일한 거 겨우 한 달 조금 넘었어. 현장 직원들이고 우리 공장 어딜 다 뒤져도 다 너보다 오래 일했고, 그런데 고작 신임 나부랭이가 지금 현장이랑 사무직이랑 급을 나눠? 제가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급의 직원이라도 그래요. 수고했다는 말이 왜 잘못인지 저 절대로 납득할 수 없어요. 삼촌은 몇 번 더 같은 말을 반복하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버렸죠. 남겨진 어머니와 아버지는 거칠게 한숨을 쉬었고요. 오빠는 신경질을 내면서 그만두겠다고 선포를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아버지는 눈치를 보다가 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죠. 오빠가 이러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죠. 어머니가 꾹 감고 있던 눈이 열리는 순간 두 눈에 떠오른 커다란 분노를 말입니다. 여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응? 착하지. 우리 여보 이제 화 안 내기로 했잖아. 알아. 그랬지. 우리가 약속했지.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고 놓으면 편하다고. 기억하죠?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는 거라고. 맞아. 그렇지. 비록 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긴 했어. 나이도 많은 분들한테 수고했다고 반말을 했다니. 그래도 반말이랑 존댓말을 섞은 건 뭐 친근함 그런 걸 거야. 내가 그렇게 키웠나? 내가 애를 그렇게 키웠어? 아니야.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 애가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일단 여보, 심호흡을 좀 해봐. 내쉬고 들이마시고, 응? 아버지는 마치 개통령 강영욱 훈련사처럼 보였죠. 흥분한 한 마리의 짐승을 달래듯이 적절하게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제압하려고 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도 쉼 호흡을 연달아 하시더군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호흡은 뚝 하고 끊어졌죠. 내가 이제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여보.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서 마늘을 빻는 나무 몽둥이를 들고 나오는 걸 보고 아버지는 거의 바지자락을 잡고 매달리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를 가볍게 떨어뜨리고는 바로 오빠의 방으로 쳐들어갔습니다. 헤드폰을 쓰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던 오빠의 입은 떡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와 거의 동시에 컴퓨터 키보드의 자판 몇 개가 낱개로 분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으로 쪼개진 키보드 사이로 기역과 히읗이 굴러다니고 있었죠. 오빠가 소리를 지르기도 직전에 모니터도 빡 하는 소리와 함께 금이 가고 말았어요. 엄마 왜 그래?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얼마짜린 줄 알고 이래? 미쳤어? 짜증나게.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단 하나의 변화도 없었죠. 이걸 왜 부수냐고! 아들? 그렇다고 널 부셔버릴 순 없잖니? 연결된 전선을 다 뽑고 본체를 들어올려서 화장실에 던지더니 소리를 지르는 오빠를 뒤로 하고 위에다가 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정말 눈이 반쯤 뒤집혔고 급기야 어머니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죠. 그때 아버지가 오빠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식에게 손을 댄 적이 없는 아버지였기에 그 충격이 컸는지 오빠는 오히려 소리를 한 번 더 질렀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반대편 뺨을 또 내리쳤습니다. 이때는 저 역시도 놀랐죠. 아빠를 말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제가 오빠를 보호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빠는 멍하니 넋을 빼고 있다가 집을 나가고 말았죠. 하지만 어머니는 오빠가 나가자마자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셨습니다. 다 나 때문인 것 같았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든 거다. 혹여나 아플까봐, 누가 뭐라고 하면 스트레스라도 받을까봐. 내가 살아있는 게 꼭 내 아들 생명 깎아먹은 것 같아서 내가 있는 동안이라도 잘해주고 싶었어. 모든 게 내 탓이야. 아니야. 아이, 당신이 그러지 못하면 나라도 말렸어야 했어. 애비라는 게 매번 당신한테만 안 좋은 소리 하게 했고, 그래서 나 때문에 속병이 난 거지. 이거 순전히 내 탓이야. 오빠는 그날 새벽에 다시 집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했다가 결국은 돌아가야 했죠. 제게 문자와 전화가 계속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건 부모님도 마찬가지인 듯 했어요. 왜냐면 평소에 제게는 늘 마지막까지 해보고 어쩔 수 없을 때만 연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생각보다 확고하셨어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스스로 나가서 돈을 벌라는 말만 반복하셨죠. 그건 정말 쫓아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3년의 시간이 흘렀죠. 물론 그 사이에 시간이 무탈하게 흘러간 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빠 걱정에 108배를 들이다가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하셨고, 아버지는 안 하시던 술까지 드시고 눈물을 보이셨어요. 부모님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그 3년, 저는 새로운 곳으로 이직하고 완벽하게 적응까지 했습니다. 저 역시 오빠가 걱정이 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얘기하다 보면 때로는 정말 사리가 올라올 정도로 화가 나고 대부분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긴 했어도 제게는 둘도 없는 가족이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처럼 형제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고 기다려주는 게 전부였죠.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울 때가 많았고 물가에 내놓은 3살 아이처럼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사람, 그런 오빠가 저희 가족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목이 졸린 것처럼 넥타이를 맨 오빠의 곁에 바짝 긴장한 모습에 오빠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죠. 결혼할 사람인데 정식으로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인사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생이야.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려요. 단발머리에 귀엽고 둥글둥글한 인상의 여자분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빠가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의 소개로 만난 2살 연상의 여자였습니다. 그간 오빠는 파주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했죠. 부모님의 표정은 기뻐해야 할지 아니면 뭘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내 어머니는 마음을 가다듬은 듯 아가씨, 우리가 아들이랑 인연을 끊고 살았다는 건 알아요? 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물으셨죠. 아유, 엄마, 그런 이야기는. 네,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 알게 된 거지만요.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물어도 될까요? 일도 하지 않고 게임만 하고 전 거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부모님은 동시에 아주 얕은 한숨을 속으로 쉬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결혼 허락을. 부모님께 먼저 제대로 사과해야 하지 않겠어요? 네? 아니 3년이나 지난 일로 무슨. 그런데 언니의 눈길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분명 입은 웃고 있는데 오빠를 볼 때의 그 눈빛은 거의 제압에 가까웠죠. 엄마, 아빠, 그때는 제가 철이 좀 없었어요. 그리고 동생한테도 못할 짓 많이 했던 것 같고. 오빠는 입을 실룩거리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미안해요. 어머니는 눈을 꾹 감으셨죠.
저 역시도 뭔가 가슴 안쪽이 뭉클해졌어요. 어머니는 언니의 손을 잡고는 고맙다고 하셨어요. 못난 아들을 잘 잡아줘서 고맙다고 연신 감사 인사를 표하셨죠. 언니는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내내 저는 그것을 느꼈죠. 둘은 전세로 신혼을 시작하겠다고 했고 자금은 어느 정도 모였으며 계획하고 있는 결혼식 과정까지도 자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오빠는 그 곁에서 고개만 연신 끄덕였어요. 오빠가 아무리 변했다고는 해도 언니와는 전혀 접점이 보이진 않아서 의아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오빠는 언니에게만은 꼼짝도 못한다는 거였죠. 그렇게 어색한 첫인사가 끝나고 배웅하는 길, 오빠가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귀까지 빨개져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품에서 꺼낸 봉투를 제 손에 꽉 쥐어주고는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게 뭐니? 뭘 준 거야? 저도 봉투 속을 확인했죠. 안에는 5만원 지폐 20장이 들어있었어요. 나한테 용돈... 목이 꽉 막혀서 더 말은 하진 못했죠. 그걸 보는데 예전에 제가 심한 말을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너무 억울하고 짜증나고 끔찍했기에 그간에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는데 막상 이걸 준비했을 오빠를 떠올리니 몇 년 동안 제 말을 가슴에 담고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오빠가 얼마나 철없고 이기적인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를 적었지만 사실 오빠에 대한 좋은 기억도 많았습니다. 제가 수능 준비에 한참일 때는 발소리 한 번 낸 적 없었고 그 좋아하는 미역국도 몇 달간은 끊었었죠. 제 성인식 때 첫 향수와 꽃을 선물한 것도 다름 아닌 오빠였어요. 그리고 그보다 어린 시절에 오빠는 제 우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친구가 저를 괴롭힐 때마다 주먹을 꽉 쥐고는 저를 지켜줬으니까요. 하지만 전 자라면서 그런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화내는 건 정당한 이유가 있어. 오빠가 너무했어. 이건 선을 넘었어. 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때의 생각과 감정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분명 그것들을 반박할 수 있는 건 넘쳐날 테니까요. 이제와 그때 저도 오빠를 믿어주고 예전처럼 의지했다면 우리 사이가 달라졌을까 하는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과 싸우고 나서 문을 쾅 닫으면서 밀려오는 후회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저도 이번에는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제 결혼을 하고 새 언니와 함께 잘 살아갈 오빠를 위해서 결혼 선물을 준비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선물과 함께 저 역시 진심으로 오빠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 볼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은 가족이기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래요. 후회하지 않게 서로 사랑합시다. 지금까지 예디하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화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영화 사업은 그야말로 뭐 아니면 도인 사업입니다. 운이 좋으면 영화 한 편에 수십억, 수백억을 벌어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영화 한 편으로 인해 인생을 종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인 겁니다. 그저 손해를 조금 봤다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나락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1년에 몇 명이 나올 정도로 위험천만한 도박판 자체라는 말이죠. 제 주변 지인도 벌써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한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니까요. 처음부터 제가 영화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 영화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어요. 전 나름 좋은 대학 경영학과를 나와 대기업 무역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당연히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무역업을 하게 될 줄 알았어요.
대부분의 상사맨이 그렇듯 당시로는 쉽지 않은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는 걸 1차 목표로 삼았고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무역회사에 들어간 저에게 회사가 어느 날부터 영화 관련 일을 시키는 겁니다. 쥐라기 공원이라는 영화가 현대 자동차가 1년 동안 자동차를 팔아본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린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당시 최고의 주가를 달리던 일본 전자회사들이 미국의 대형 영화사들을 사들이던 시기에 한국 대기업들 역시 문화 콘텐츠 사업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었지요. 그리고 전 그 붐을 타고 회사에 새로 출범한 영화 사업팀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때 전 한참 연애 중이었습니다. 훗날 제 와이프가 될 여자는 영화 투자팀에 들어간 저에게 말했어요. 영화 사업한다고 매일 예쁜 여배우 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여배우는커녕 남자 배우, 아니 영화 감독 같은 스태프도 볼 일이 없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당시 대기업에서 영화 사업으로 하는 일이라고는 영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자본을 대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으니까요. 사실 전 이게 불만이었습니다. 수십억의 돈을 쓰면서 막상 영화 제작에는 관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이야 몇몇 대기업들이 영화 사업 분야를 지배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대기업 너희가 영화에 대해 뭘 아느냐, 너희는 돈만 대라 라는 분위기가 일반적이었으니까요. 아무튼 전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열심히 영화 투자 일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연애도 열심히 했습니다. 당시 제 여자친구는 승무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대단했지만 20여 년 전에 승무원은 여성들의 꿈의 직업이었죠. 미스 코리아들이 배우나 아나운서가 되지 않으면 승무원이 되던 시기였고, 마음만 먹으면 판검사나 의사 등 사자가 들어간 남자나 재벌급 부유층에게 시집 가는 것도 어렵지 않은 시대였던 거죠. 그런 시대에 그저 대기업 말단 사원인 절 만나준 그녀는 참 고마운 여자였습니다. 당신은 성 같은 거 안 봤어? 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 그게 그쪽이었던 거고. 그런 착하고 고마운 여자와 어찌 미래를 준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 그녀에게 결혼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러자고 대답할 걸로 알았던 그녀는 갑자기 떨떠름한 표정을 짓더군요. 글쎄, 난 당신이 좋아. 그래서 사귀는 거고. 하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야. 뭐가 달라?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지. 당신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가정을 꾸리고 평생을 함께할 남자가 될 수 있을까? 당신 같은 자유로운 영혼이? 그녀의 말대로 제가 좀 자유로운 영혼이기는 했습니다. 틀에 박힌 걸 싫어하고 항상 새로운 모험 같은 걸 꿈꾸고 여행 다니기도 좋아했죠. 회사에서도 원가 계산이나 계약 같은 꼼꼼한 일보다는 광고 마케팅 쪽 일들이 적성에 맞았고, 딱딱한 업무 미팅보다는 술자리 영업이 적성에 더 맞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판에 박히지 않고 창의적인 일에 두각을 보였기에 회사에서도 저에게 새롭고 창의적인 분야인 영화 투자 관련 일을 시켰던 거고요. 하지만 그 자유로움이 남편감으로는 썩 와 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나랑 왜 사귀었어? 몇 년을 사귀고서는 결혼할 생각을 안 했다고? 사귀면 꼭 결혼해야 돼? 내가 계속 말했잖아. 난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내 말 귓등으로 들었던 거야? 가끔 그런 말을 했던 것이 그제야 생각나더군요. 그저 농담으로 생각했던 그 말이 그녀의 진심이었고, 실제로 누구와도 크게 결혼할 생각이 없는 지금으로 말하면 비혼주의자였던 겁니다. 당연히 제 진지한 결혼 이야기에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녀와의 결혼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를 연인으로 두기에는 전 너무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를 몇 번 본 적이 있는 저희 부모님 역시 언제 그녀와 결혼을 할지 성화였으니까요. 그때부터 전 그녀에게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난 너랑 결혼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후로 몇 달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심정으로 그녀에게 매달렸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결국 그녀 역시 마음을 돌리더군요. 그래, 결혼해.
그 말에 전 바로 만세의 삼창을 불렀죠.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에 또다시 불안과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 마음에 들어야 돼. 그럴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직업 군인 출신이셨습니다. 고위 장교까지 역임하셨고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 정신으로 사셨던 분이었죠. 이 말은 저 같은 자유로운 영혼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틀에 박힌 군 생활에 정면으로 도전하다시피 해서 군기 교육대를 2번이나 다녀온 제 입장에서는 최악의 장인 어르신인 거였죠. 제 결혼의 꿈 앞에 철통 보안 유비 무한의 백마고지만큼 높은 방어벽이 생긴 셈이었던 거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시만 해도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못해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커플들도 꽤 많은 시절이었어요. 실제로 저희 회사의 동기는 명문 여대 출신의 시어머니가 판검사나 의사가 아닌 사위를 맞을 수 없다며 반대하는 통에 자기 딸과 결혼한 후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지방 경제를 꾸려나갈 것인지를 A4 용지 20장에 적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나서야 겨우 결혼을 허락받기도 하였습니다. 저 역시 결혼 경제 개발 30년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야 하나며 걱정을 했지만 처음 만난 장인 어른은 저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말 당신의 딸을 사랑하는지만 묻더군요. 당연히 그렇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것으로 됐다는 겁니다. 뭐지? 이 허무함은? 장인 어른의 마음에 들기 위해 단단히 준비해 갔지만 장인 어른은 너무나 쉽게 우리 둘의 결혼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너무 쉽게 당신의 딸의 결혼을 허락하자 오히려 장모님이 화가 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좀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됐대요 됐긴? 뭘 더 물어봐. 아이 둘이 좋다면 된 거지. 이제 밥이나 먹읍시다. 그 후 저와 아내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신혼살림을 위해 일산 신도시의 작은 전셋집까지 마련하게 되었죠. 그때 처음으로 전 장인 어른의 철두철미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맞벌이인 관계로 당시 전셋집의 새 도배와 목욕탕 하자 공사를 확인하기 어렵자 장인 어른께서 이 과정을 챙겨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감사는 하지만 너무 죄송스러웠죠.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 그런 일까지 부탁드려서 되겠어? 쉬는 날 우리가 가서 확인하면 되는데. 원래 우리 아빠가 이런 거 야무지게 잘하셔. 그래서 일부러 부탁드린 거야. 당신이 본다고 공사 잘못된 게 어딘지 알 수나 있겠어? 라고 하더군요. 정말 장인 어른의 공사 관리는 철저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대충 낡은 도배지를 떼어내고 그 위에 새 도배지를 붙이려는 업자에게 초벌 도배를 하고 붙이라는 엄명을 내렸고 목욕탕 공사 담당자들에게는 목욕탕 타일 하나 깨지고 아욱이 안 맞는 것까지 용납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 바람에 공사하시는 분들은 입이 한참은 나와 툴툴거리셨지만 그 덕분에 저희 내외는 그 집에 사는 내내 깨끗한 도배장판과 단 한 번의 누수도 막힘 같은 하자 없이 화장실을 쓸 수 있었답니다. 장인 어른의 철두철미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공사가 끝나자 장인 어른은 간단한 편지와 함께 집 앞 곳곳에 견출지들을 붙여 놓으셨습니다. 벽에 달린 전등 스위치 박스에는 스위치별로 거실 내등, 외등, 베란다라고 적힌 견출지가, 보일러 밸브가 들어오는 문에는 보일러실이라는 견출지가, 그리고 그 문을 열어보면 안방, 건너방, 거실 배관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견출지가 따로 붙어있는 시기였죠.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 옆에는 외출 시 확인 사항이라고 적힌 메모장이 붙어 있었는데, 하나, 가스 밸브 잠금 확인, 둘, 주유 창문 및 안방 시건 장치 확인 이라는 글귀가 선명했죠. 시건 장치는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만이 알만한 말로 문을 잠그는 장치, 즉 열쇠를 뜻하는 군대식 표현입니다. 그렇게 평생 군인의 길을 걸어오신 아버님이 다녀간 저희 신혼집에는 제 군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견출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군대 같은 통제사회가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저는 그 군대식 견출지들을 당장 떼어내고 싶었지만
아내는 그 견출지에서 아빠의 자식을 위한 배려와 자상함을 느끼며 눈물 짓더군요. 어쩌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의미 있는 이 견출지들을 저 역시 사랑하고 사는 수밖에요. 그 일이 있은 후 한동안 장인어른은 저희 집에 방문조차 하지 않으셨죠. 일단 결혼을 했으면 알아서 살라며 저희를 믿어주신 거죠.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것은 순전히 제 탓이었습니다. 회사를 나와 만든 제 첫 영화가 쫄딱 망했기 때문이죠. 영화 투자팀에 10여 년 이상을 근무를 하고 나자 서서히 저만의 영화를 만들고 싶더군요. 대기업에서 투자나 마케팅 일 자체만으로는 그 영화가 흥행이 되건 안 되건 어딘지 제 영화 같은 기분이 들지 않았고, 영화가 흥행에 성공한다고 해서 제 급여가 크게 늘거나 진급이 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반면 제가 투자를 결정해 만든 영화가 성공하게 되면 그걸 만든 영화사 대표는 수십억의 수익을 올리는 거였어요. 참나 돌겠더라고요. 영화라는 꿈 하나 안고 근 20년을 빌빌거리며 살던 사람이 자신에게 운 좋게 찾아온 신임 감독이 쓴 시나리오 덕에 저희에게 투자를 받고 그 돈으로 영화를 만들고 수백만 관객을 동원하는 대박을 터뜨린 후 수십억의 돈을 벌어 강남의 빌딩을 사는 걸 보니 대기업 직장인으로 사는 저 스스로에 대한 현타가 오더군요. 그러자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나가서 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슬금슬금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영화 사업의 위험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원래 사람은 자기 좋은 것만 보이는 거잖아요. 결국 전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투자팀을 그만두고 나와 영화사 차리고 영화 제작을 준비했습니다. 투자팀에 있으며 수많은 시나리오의 장단점을 분석해왔기에 신인 감독과 함께 좋은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다 자부했지만 현실은 달랐고 준비한 시나리오들은 투자자와 배우들의 외면을 받더군요. 결국 3년간 준비했던 영화는 제대로 빛을 보지도 못하고 엎어지고 급한 대로 투자받기 쉬운 작은 예산에 로맨틱 코미디 영화 한 편을 제작했지만 극장에 걸린 지 2주일도 안 되어 간판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넋이 다 빠질 정도의 처절한 실패였습니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4년, 그동안 전 결혼 후 아내와 함께 집을 사기 위해 모아둔 전 재산을 모두 잃었고 그 외에도 수억의 빚을 지게 되었죠. 이 빚이 아내와 제 아이에게까지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말 돌아버리겠더군요. 거기다가 장인 어른에게는 특히 면목이 없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겠다는 말을 하자 아내는 당연히 걱정부터 했고 그 사실을 장인 어른께 알렸습니다. 고집 센 저를 그나마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유일할 거라는 생각에서였겠죠. 장인 어른은 절 불러놓고 제가 사업을 어찌할 생각인지를 물으시더군요. 전 제 포부와 계획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깐깐하신 장인 어른이 제가 사업하는 걸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집 사려고 넣어둔 적금 깨지 마시게. 급한 대로 이 돈으로 사업 시작하고 적금은 아껴 빨리 집을 사게. 사업이 어찌 되건 가족이 살 집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렇게까지 장인어른은 절 믿어주셨지만 4년 동안 악정고투를 하다 보니 결국 집을 사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하고 적금을 날려버린 걸 넘어 빚까지 지다니요. 전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제가 진 빚이 아내와 아이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완강히 거부하더군요. 어떻게든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자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억의 돈을 갚을 방도는 서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영화 사업을 시작하려니 자금 여력이 없고 4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취직을 하기도 어려웠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막막하게 보내고 있자 장인어른이 저를 부르시더군요. 힘들지? 죄송합니다. 사업을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난 자네가 사업 전망에 대해 나한테 좋은 이야기만 할 때 왜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지 안타까웠어. 제가 사업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본 것 같아요. 그게 문제인 거야. 자네는 사업을 하기엔 너무 순수해.
사람 말도 너무 쉽게 믿고. 장인어른 말씀에 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항상 사업 관련해서 장인어른이 물으면 누가 제 영화의 배우를 해주기로 했다, 누가 제 회사에 자금을 투자해 주기로 했다 등등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 것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지만 다들 말뿐이었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말이야, 남을 속이며 살아도 안 되지만 속고 사는 바보가 되어서도 안 돼. 난 자네의 그런 면이 가장 마음에 안 들어.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시더군요. 당신께서 빚을 갚아줄 테니 전세금을 빼서 자기 집에 들어오라고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죠. 혹시라도 제가 진 빚이 아내와 자식에게 부담이 될까봐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까지 할 정도였으니 장인어른이 제게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신 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과연 모든 일에 항상 정확하고 부지런하신 장인어른과 내가 같이 어우러져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였죠. 하지만 걱정도 잠시, 장인어르신 말씀대로 하는 것 외에 달리 빚을 갚을 방도가 없던 나는 장인어른의 말씀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막상 장인어른 집으로 들어가니 예상대로 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의 생활 패턴은 군대 시절의 그것과 한치도 벗어남이 없었습니다. 승무원 업무상 해외로 자주 나가 있어 생활이 불규칙한 아내를 제외하고는 모두 6시에 기상을 해야 했고 완벽하게 개인 정비를 마친 후 아침 조식을 함께 먹어야 했습니다. 영화사를 운영하며 야간에 시나리오를 정도 후 수정하고 깊은 밤까지 사람들을 만나 술잔을 기울이던 버릇이 남은 나에게는 너무 과한 것 같아 반항을 해봤지만 그러고 싶으면 나가 살아. 돈 없는 내가 무슨 수로 혼자 나가 살겠습니까? 그냥 찌그러져야죠. 그렇게 전 나이 40이 넘어 다시 군대 내무반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인어른에게는 10살, 우리 아들만도 못한 집안의 공식 고문관으로 찍히고 말았죠. 식사 시간에 개인 정비 준비를 늦게 한다거나 돌아가면서 당번인 쓰레기 분리수거 일을 철저히 못한다거나 같은 일로 말이죠. 어찌 보면 사소한 것 같지만 장인어른은 그런 흐트러진 모습을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집에 있으면 계속 장인어른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기에 전 집에서 나가 있을 취직 자리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을 연봉에 작은 영화사 기획실장 자리였지만 장인어른과 마주침을 줄이기 위해서 무조건 출근하겠다고 했던 거죠. 막상 좋은 일이었죠. 왕년에 내가 어디 출신인데 나 때는 말이야 같은 라떼족이 되어 방구석 키보드 배틀러만 하고 있으니 소속된 회사가 있고 거기서 받은 월급으로 조금이나마 가게에 보탬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출근 후 장인어른과 마주칠 시간이 준 만큼 잔소리 들을 일도 줄었어요. 장인어른과 마주치기 싫어 회사에 일부러 남아있거나 회식을 잡을 때도 많았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제가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횟수가 늘자 또다시 절 불러 세우셨습니다. 자네 술을 자주 먹고 들어오던데 그 돈은 누가 내나?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줘서 그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워낙 짜니 이런 건 회사 카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하며 장인어른에게 얹혀 사는 주제에 감히 제 돈으로 술을 마실 만큼 어리석겠냐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그래, 그럼 밤에 들어오는 택시비나 대리비는? 그건 제가 내야죠. 라고 하자 심각한 표정으로, 그래, 이 사람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군. 네? 월급도 짜다고 얘기한 사람이 밤마다 자기 돈으로 택시를 타. 자네 아내는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고 비행 때마다 지급되는 현지 경비를 안 쓰려고 외출도 안 하고 호텔방에서 나가지도 않는다는 거 알고 있나? 그건 이미 다 여행도 하고 다녀본 데라 굳이 나갈 필요가 없어서 그냥 호텔에 있는 걸로. 이 사람 그걸 말이라고 하나? 아무리 매일 나가는 곳이라고 해도 외국까지 가서 누가 호텔방에만 갇혀있고 싶겠냐는 말일세. 그것도 차갑게 식은 기내식을 먹으면서.
이 자네 아내는 그렇게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을 치며 돈을 모으는데 자네는 그 쥐꼬리만한 월급 아낄 생각 안 하고 이 택시비를 펑펑 쓰고 다녀. 몰랐습니다. 아내가 정말 그런 생각으로 해외에서 지급되는 경비를 아끼고 있다는 걸. 장인어른의 말이 구구절절 옳았기에 전 진심으로 장인어른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아내에게도요. 그걸 기회로 전 아내에게 모든 경제권을 넘기고 용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술을 먹고 아무렇지 않게 택시나 대리를 이용해 집에 오는 버릇도 고쳤고요. 그리고 장인어른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살려고 더 노력도 하였고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장인어른의 잔소리는 줄지 않았습니다. 아니,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었죠. 지금처럼 한참 더운 어느 날 장인어른이 또 절 부르시더군요. 저보고 심부름을 해달라고요. 그 심부름이라는 것이 바로 개농장에 가서 개고기를 사오라는 거였습니다. 장인어른은 평소 폐가 안 좋으셔서 병원에 다니고 계셨는데 그 병원 의사가 개고기가 폐에 좋다며 구해 드시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당시도 지금처럼 개고기는 유통 자체가 불법이었기에 시장에서 사는 고기들의 상태를 믿을 수 없다며 저보고 직접 똥개 농장이라는 곳에 가 개고기를 받아오라는 심부름이었습니다. 평생 개고기라는 건 일체 먹어보지도 않은 저보고 개고기를 받아오라뇨. 그것도 개장수가 속일 수 있으니 그 처리 과정을 옆에서 확실히 지켜보라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당장 못하겠다는 거절의 뜻을 장인어른에게 전하고 싶었지만 자기 아버지 건강 때문에 한 부탁이니 꼭 들어달라는 아내의 말에 눈 딱 감고 부탁대로 해드리기로 했죠. 전 아버님이 주신 돈 20만 원을 들고 10kg짜리 개를 사려고 똥개 농장에 갔습니다. 개장수는 제 앞에서 개의 무게를 달아 10kg가 나가는지 확인을 해주었고 곧 해체 작업을 시작하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머리랑 내장은 어떻게 할까요? 머리와 내장? 이게 무슨 돼지 머리도 아니고 제사상에 쓸 일도 없고 내장으로 순대를 만들 일도 없다는 생각에 이렇게 말했죠. 그건 버려주세요. 그러자 손질을 끝낸 고기를 저에게 건네더군요. 전 검은 비닐봉지에 든 고기를 양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절 본 장인어른은 제가 들고 온 비닐봉지를 들고는 곧바로 저울 위에 올라가시더군요. 그리고는 자기 몸무게를 총 무게에서 빼시더니 인상을 찌푸리시더라고요. 이게 뭐야? 1kg이나 비지 않나? 그래서 자신있게 대답을 했죠. 그게요. 머리하고 내장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셔서 그건 빼고 달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 대답에도 장인어른의 인상은 펴지지 않았습니다. 나 참, 이 사람 또 당하고 왔구만. 예? 당하다니요? 그 부분을 뺐으면 다른 걸로 채워왔어야지. 킬로당 2만 원으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다. 자네가 가지고 온 건 9kg고 그럼 2만 원을 사기당한 거 아닌가? 라는 논리를 전개하시더군요. 전 먹을 수도 없는 머리와 내장을 그럼 가지고 왔어야 하냐는 논리로 맞서봤지만 아버님의 입장에서 전 세상 살 자격 없는 속고만 사는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짜증나는 것은 장인어른의 전화에 보인 개장수의 반응이었습니다. 네, 그러시면 다른 부속고기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오세요. 라고 말을 하며 장인어른의 손을 들어줬던 거죠. 그 후로 장인어른은 저만 보면 한심한 눈빛을 보내기 시작하셨고 저에 대해서는 모든 면에 불신감을 보이셨어요. 무슨 일을 하건 그건 확실한 거야 라고 대묻기 일쑤였고 집안에서 벌어진 대소사 어떤 일에서도 제 의견은 묵살되었어요.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지만 심혈을 기울여 시나리오를 가지고 다시 영화 제작 독립을 하려고 할 때는 정말 격렬하게 반대를 하시더군요. 반대의 이유는 동업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자넨 동업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순진에 빠져가지고는. 장인어른, 그 형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전 아이디어만 제공하는 거니 손해볼 게 없잖아요. 아이디어는 돈이 아닌가? 자네가 낸 아이디어만 뺏기면 어떻게 하려고?
안 뺏겨요. 제가 바본가요? 아이 내가 보긴 자넨 바보야. 솔직히 말하마. 자네는 사업 같은 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다가는 딱 패가 망신할 사람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패가 망신이라뇨. 전 더 이상 날 무시하는 장인어른과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 없다고 무시하고 자기랑 다르다고 무시하는 이 집구석에 더 있고 싶지도 않았고요. 장인어른이랑 따로 살 테니 그리 알라는 내 말에 아내도 버럭 화를 냈습니다. 돈도 없이 나가서 어떻게 살려고. 걱정하지 마. 그 형이 그 오피스텔이 하나 있어. 꽤 크고 넓으니 거기서 살면 돼. 언제까지? 그 집을 계속 자기에게 준다는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아내 역시 무턱대고 가족도 아닌 남을 믿는 저를 타박하며 장인 편을 들더군요. 아내까지 그렇게 나오자 전 더 오기가 생겼습니다. 어떻게든 제 판단이 틀리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장인과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동업을 하기로 했고, 당분간 장인어른 집에서 나와 선배가 마련해준 오피스텔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집만은 나가지 말라는 아내의 말에 장인어른 눈총 받고 있으면 나 제대로 일 못해. 그리고 일산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는 것도 멀고 그 시간 아껴서 더 빨리 좋은 시나리오 만들게 라고 말하며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다짐을 했죠. 그리고 그 후 1년간 정말 미친 듯이 시나리오 작업을 했습니다. 감독이 쓴 시나리오가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직접 수정도 했고요. 서서히 완성되어 가는 시나리오에 어느 정도 자신감도 붙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제게 또 시련을 주시더군요. 어느 날 선배가 조용히 절 부르더군요. 내가 코인 하는 거 알고 있지? 그게 그만 최악이 됐어. 아무래도 다른데 시나리오 판권을 넘겨야 될 것 같아. 그런 게 어딨어요. 거의 다 왔는데. 내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고. 좋아요. 그럼 저 혼자 할게요. 너 혼자 한다니? 내가 너한테 쓴 돈이 얼만데? 무슨 소리예요? 내가 무슨 돈을 받았다고? 이 오피스텔 이거 임대 주면 월세 300짜리야. 이걸 1년 6개월이나 내줬는데 무슨 돈을 안 써? 결국 전 제 아이디어로 시작한 시나리오를 고스란히 빼앗기고 그 오피스텔을 나와야 했죠. 허무했습니다. 다시 날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장인 어른의 말대로 제가 사업에는 소질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 증명되는 결과만 나온 거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 집에 들어갈 수도 없어 시나리오를 넘기는 판권료라고 선배가 제 손에 쥐어준 푼돈 1,000만 원을 가지고 작은 원룸을 얻고 시체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지내는 그 몇 달이 죽음보다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럴 바에는 정말 삶을 정리해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 때 장인어른이 절 찾아오셨어요. 아마 아내가 제 주소를 알려준 듯 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자네는 사업은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그 말 빼고는 할 말이 없더군요. 그 말을 하자 장인이 제가 사는 방구석을 구석구석 살펴보시더군요. 뭐 살만하겠군. 살만하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전 장인이 오신 게 절 그만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 걸로 생각했습니다. 이 기회에 용서를 받고 집으로 가 아내와 제 아들도 보고 싶었고요. 그런데 이 집이 살만한 것 같다니 아예 절 제 아내와 갈라서게 하려고 오신 건가 싶어 올 것이 왔구나 했습니다. 이제 운명을 받아들이자 라는 마음으로 체념하고 있는 저에게 장인 어른은 뜻밖의 말을 하시더군요. 자네는 사업은 안 돼. 그런데 글은 참 잘 쓰는 것 같아. 네? 그동안 자네가 쓴 기획서들 봤다. 잘 쓰더군. 그리고 감독이 썼다는 시나리오들보다도 자네가 각색하고 고친 시나리오들이 훨씬 좋더란 말이지. 장인어른은 제가 가끔 모니터 차원에서 아내에게 보낸 제 기획서와 시나리오들을 전부 읽고 계셨던 겁니다. 군인이 되기 전 내 꿈은 국어 선생님이었어. 선생님이 되고 나면 소설과 시를 쓰고 싶었고, 하지만 그 정도 실력은 없었지. 꿈을 이룰. 그런 문학소년 입장에서 자네 글을 보면 이런 사람이 진짜 글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 사업하지 말고
글을 쓰게. 그럼 아마 뭐가 돼도 될 것 같더군. 자네 아내하고 아들은 내가 당분간 책임질 테니 당분간 이 골방에서 작품을 써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항상 구박만 하던 장인어른이 절 처음으로 인정해 주신 거니까요. 그날부터 전 영화진흥위원회 시나리오 공모전에 제 작품을 내기 위한 글쓰기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쓴 제 첫 시나리오를 인터넷으로 접수했고요. 그리고 한 달 후 마침내 제 작품은 2000대 1의 경쟁을 뚫고 당당히 입상했고, 그와 동시에 그 시나리오는 한 유명 영화사에 비싼 가격으로 팔리기까지 했고요. 저는 이 소식을 가장 기쁜 마음으로 장인어른께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화 속으로 들려오는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더군요. 그리고는 저보고 잠시 따로 만나자고 하시는 겁니다. 잘했어.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본다니까.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아니면 저 글을 쓸 생각은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니야. 나 아니어도 언젠가는 글을 쓰게 되었을 거야. 그리고 내 건강 문제인데 내 폐가 회복이 어려울 것 같아. 네? 폐에 종양이 또 생겼다. 수술도 받기 어려운 수준이고. 몇 년 전 수술했던 암이 다시 재발을 한 거였습니다. 의사는 이미 6개월의 시한부를 선언한 상태이고, 장인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죽게 되면 장모님을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더군요. 안 됩니다. 제가 언제 변변한 가장이긴 합니까? 그런 건 장인어른이 하셔야죠. 어떻게든 장인어른 살려낼 테니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며 투정 부리듯 말하자, 이 사람아,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어린애처럼. 이제 좀 부탁함세. 내 자리 자네가 맡아야 돼. 라며 간곡히 부탁하시더군요. 진짜 가장이 되라고. 어쩔 수 없이 장인어른 앞에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인어른 뒤를 이어 장모님과 제 가족을 지키는 진짜 가장이 되겠다고. 이제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쓴 시나리오들은 2편은 영화로 만들어져 세상에 빛을 받고, 다른 여러 편의 영화들이 제작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 제작을 한다는 욕심을 내지는 않습니다. 장인어른 말대로 사업은 제 체질과 맞지 않으니까요. 시나리오가 팔리고 저를 찾는 제작사들이 많아진 만큼 형편도 그때에 비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나 같으면 1년에 한두 차례 해외여행 정도는 어렵지 않을 만큼요. 하지만 지금의 전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장인어른이 한 것처럼 아끼고 아껴 우리 가족을 위한 더 좋은 미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